예, 그 교재 한번 보세요. 무형자산 부분입니다. 269쪽. 예, 교재는 269쪽입니다. 예. 무형자산의 정의 그랬죠. 그 먼저 까만 데 보세요. 1번 식별 가능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분리 가능하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 그죠? 기업이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 저 하늘의 별이 내 거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관리가 불가능하잖아. 그죠?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 효익은 물론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 식별 가능성. 두 번째는 기업의 통제 가능성. 세 번째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효익은 측정 가능하다. 그죠? 그 이제 아래 설명이 나오죠.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효율이라는 설명 그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무형자산의 종류 있습니다.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영업권, 권리금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죠? 개발비, 산업재산권의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등등, 기타 라이선스, 그죠? 이런 거 이제 방송사업권 이런 겁니다. 프랜차이즈, 대리점,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프로그램, 예, 임차 권리금, 어업권, 이런 게 자산이죠. 제호 및 출판 표제다 등등. 예.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인식기준은 모두 자산의 인식기준이니까 효익, 측정, 유입, 효익, 유입, 측정 같은 말이고, 자산의 취득원가, 그 취득원가라는 거는 직접 관련된 원가를 말합니다. 그죠? 예, 이런 거다. 투자된 비용이다. 예, 이래 보시면 되고, 뒤로 넘기세요. 예, 그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죠?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그리고 교환로, 이런 부분들 여기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유형자산에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272쪽의 가운데 보시면은 5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이게 내부적으로 창출되었다. 내부적으로. 기업 내에 투자한 돈 같다. 이런 거죠. 내부적 창출 무형자산이다. 이런 거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그 내부적으로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최초로 비용을 인식한 무형에 대한 지출은 그 이외에 자산의 원가를 인식할 수 없다. 자산의 창출이나 제조나 경영자의 의도나 방식으로 오인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시 관련 원가를 포함한다. 소비되는 원가, 그죠? 무형 창출을 위한 원급여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정도 라이선스 이런 겁니다. 내부 자산을 무형자산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들이다, 그죠? 그 직접 관련된 건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이건 내부로 창출된 영업권, 무형자산을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아직 외부에 판매하기 전이죠, 그죠? 투자한 돈을 말합니다. 투자한 돈인데, 그 돈이 효익이 있고, 투자한 그 가치가 효익이 있고, 미래 금액이 얼마, 내한테 1억 정도 수입이 온다. 이걸 측정 가능할 때, 그런 경우에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자산인식한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어느 시기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자산 처리해야 되죠. 자산의 인식 요건이 뭐죠? 자산,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 요건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했는데, 예, 요거잖아요. 효익. 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돈. 요 효익은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또, 얼마인지, 뭐, 돈이 100원인지 1000원인지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이라 합니다. 시작. 효익, 유입, 측정. 부채는 그럼 효익, 유출, 측정. 아시겠죠? 여기 우리 자산의 인식 요건이라 한다. 요 요건만 충족하면은 이런 시기에 관계없이 자산을 인식할 수 있죠. 그죠? 아시겠죠? 예. 다음, 아래 5번에 보면은 취득 또는 완성, 여기 이제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을 말합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자산. 요건을 충족 못했다면은 비용. 예. 다음 273쪽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거죠. 무형자산의 상가. 자, 보세요. 이런 무형자산은 비용이지만은 효익이 있다. 우리 그죠? 즉, 효익, 측정, 유입, 요거,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면은
뭘 한다 그랬죠? 자산. 놓고 나서 그 기간, 우리가 요 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다시 뭐 해나가죠? 비용화, 비용으로 떨어나간다. 그걸 우리 뭐라 하죠? 무형자산 상각비라 이랍니다. 그 이제 무형자산에 상각하는 말이고 273쪽에 있죠. 그죠?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첫 번째 보면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면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은 상각 안 한다. 이게 없으면은 상각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죠? 당연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얼마 동안 걸쳐서 효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효익. 이 효익이 즉 내용연수입니다. 그죠? 이 내용연수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유한하다. 돼 있다. 유한. 요거는 한정할 수 없답니다. 비한정. 이게 무한이라 안 하고 비한정 이런 말이죠. 비한정. 한정할 수 없다. 이게 효익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영구적으로 될지 그죠? 알 수 없다. 비한정. 이거는 상각 못합니다. 그죠? 이거는 내용에서 없으니까 상각 못한다. 상각 못한다 뭐라 하죠? 비상각. 이거는 상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딱 아셔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상각할 수 없는 자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영업권입니다. 네. 그걸 뭐라 한다? 다 같이 뭐라 했습니까? 영업권. 이런 자산을 뭐라 한다? 권리금.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상각하지 아니한다. 영업권. 그럼 영업권은 상각하고 뭐 상각하는 대신에 다른 걸 하나 하고 있죠. 매년마다 연말에 그 권리금이 가치가 하락했는지 상승인지를 보고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손상차손이라 하죠. 그죠? 감액 손실 같은 말입니다. 하락 부분은 비용 처리하고 상승된 부분은 인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영업권 저 차이가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 안 하고 내려간 거는 인식합니다. 가만히 이상하잖아. 그죠? 올라간 거는 인식 안 하고 내려간 거는 인식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 회계처리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회계처리의 기본이 뭐냐? 비용은 가능하면 많이 잡아주고 수익은 적게 잡자.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죠. 그죠? 이걸 보수주의 회계처리라고 합니다. 보수주의. 이런 것도 여기 바로 이제 여기 보수주의에 해당되겠죠. 그죠? 비용, 영업권이 하락했다. 이건 비용 떨어야죠. 이익이 작아지고. 올라간 거는 수익이 자산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보수주의 회계 처리에서 근거된 거구나. 근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상각한다. 그죠? 상각하는데, 어떻게 상각할 거냐? 그거 이제 쭉 나오잖아. 그죠? 1번 보세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직접법 간접이 모든 일이 된다. 그죠? 예. 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는 날 중에서 이런 날에 중지하고 상각 방법은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고 그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해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체감잔해법 속에는 세 가지 있죠.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6번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실현시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정액법을 사용한다. 여기 시험에 2번 나왔죠. 정률법 틀렸잖아. 그죠? 정액법. 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형자산은 보통 내용연수가 10%죠. 그죠? 유형 건물 같은 거. 10%를 보지만은 무형자산은 특허권은 그 특허기한이 딱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사용 못 하죠. 그죠? 그 내용연수가 있는 거는 내용연수가 딱 지나버리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잔존가치가 없어진다. 제로를 원칙으로 하되 그 마지막에 보면 말이 하나 있죠. 그죠? 니은, 기업.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으로 한 약정이 되어 있다.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제3자 구입하느냐. 이때 내용연수는 우리 기업에서 정한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특허권은 내용에서 만약 10년이다. 그죠? 10년인데 우리는 대기업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요 특허는 우리 회사에서 생각할 때는 한 7년쯤 사용 안 하겠나. 7년 지나면 아마 효용 가치가 없을 거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내도 그 원가가 보장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요게 이제 다음 3년 남았잖아요. 요런 중소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기업에서는 조금 남는 그거 투자 가치 별로 없다. 우리 사용 안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조그만 수요도 얻어야 되니까. 그죠? 중소기업에서 요걸 당신 7년 쓰고 나서 내한테 요걸 넘겨주세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용요소 어떤 분은 뭐 20년 동안 쓰는 분도 있지만은 통상 뭐 애들 10년이라 생각합시다. 했을 때 어떤 분을 보면 한 5년 타고 팔죠. 그죠? 파는 경우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뭐 개인에 따라 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한 5년 쓰고 나면은 나는 항상 5년 쓰고 나면 넘긴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보고, 이 5년 쓰고 나면 내한테 또, 그게 바로 그때 거기 잔존가치.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 보통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다 항상 한 3년 내지 5년 사고 또 이사 갑니다. 새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그래 가는 분 있죠. 그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남은 요런 잔존가치 요게 만약 요 시점에 우리는 요 시점에 남은 넘겨줍니다. 그죠? 여기에 얼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죠? 잔존가치 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나머지는 그 외에는 저러다. 8번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과 법적 요인에 의한 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이다. 그죠?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가 요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10년이지만 우리 회사가 해상하는 거는 8년이라면 이건 우리 경제적 내용 연수다. 둘 중에 무슨 쪽? 짧은 쪽. 아시죠? 짧은 기간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 회의연도 말에 있어서 검토해서 다시 이거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 추정의 변경은 뒤에 나중에 가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10번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비용 처리한다. 그걸 뭐라 했죠? 단기손익 처리한다. 같은 말입니다. 단기손익 비용 처리한다. 이상 이렇게 해서 상각에 대한 관련된 문항을 봤고,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한정할 수 없는 딱 하나 뭐라 했죠? 영업권.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뭐나 한다? 손상만 계산한다. 그죠? 손상. 무형자산 274쪽에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하면은 재평가 모양, 안 하면은 원가 모양. 아시죠?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내가, 그죠? 재평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나는 그냥 기업을 말합니다. 그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하든 안 하든 선택할 수 있다. 알겠죠? 요걸 뭐라 했습니까? 원가 모형, 안 하면은 원가 모형, 하면은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이랍니다. 그 다음 8번에 제거. 제거는 이제 처분할 때, 그죠?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을 때 제거한다. 아래 개발비 나옵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창조된 무형자산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 단계 나와 있죠. 그죠?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개발 단계. 거기에서 잠깐 하나 볼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회사를 설립하고, 개업하고,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한다 그랬죠. 요 단계를 우리는 연구 단계다. 요 단계를 개발 단계라 그러죠. 그죠? 개발 단계인데, 이게 좀 애매하죠? 사실은 구분하기가. 우리 연구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개발 단계다. 이렇게 딱 끊기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걸 어느 정도 요 선에서 끊어줘라. 왜?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비용이잖아. 여기 있는 거는 자산도 될 수 있고, 비용도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연구 단계로 보는 경우, 개발 단계로 보는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놨죠. 그죠?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거기 잠깐 한번 볼까요? 275쪽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예, 나와 있죠.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연구 단계라 하는 거는 요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탐색하는 활동이다. 탐구, 탐색. 예, 뭐 탐구하는 활동. 새로운 지식을 탐구 또는 탐색하는 활동이다. 아이템, 어떤 아이템, 뭐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 건지 이런 거죠. 제품화 할 건지 이런 걸 연구하는 단계다. 연구 단계, 연구하고 탐색하는 활동, 아이템 찾는 과정을 보면 되고, 개발 단계는 어떤 제품,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됐죠, 그죠? 제품 샘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샘플 작업하는 단계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품을, 샘플을 뭐 제작, 설계하는 활동, 이런 게 개발 단계다. 그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 딱 단어 하나, 아, 연구는 뭐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구나. 1번 새로운 지식, 2번 뭐 지식 탐색, 3번 뭐 탐색하는 활동, 4번도 마찬가지, 그죠? 아, 이거 선택하는 활동. 아직까지 선택 확정 안 됐죠, 그죠? 하는 활동이다. 아래 개발 단계 보세요. 동그라미 4개. 1번 생산 전, 생산 직전을 말하죠, 그죠? 사용 전의 시작품 샘플이잖아요. 이걸 설계, 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 건구, 조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또 설계, 뭐 시험 공장 설계, 또 제로 이런 거, 그죠? 최종적으로 설계하는 활동이다. 아, 샘플 단계 뭐 설계하는 활동, 이거는 연구 탐색하는 활동, 아, 이런 단계다. 열어보시면 됩니다. 예. 아래 2번 개발 단계에 지출에 따른 회계 처리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요 개발 단계에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는 조건 몇 가지 6개를 충족해야 된다, 그죠? 6가지. 6가지. 첫째 뭐라 그랬죠? 기술력, 자금력, 그죠? 판매력. 요거는 또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효익. 또, 효익과 같이 비용도 측정해야 되고, 효익도 측정하고, 그죠? 그리고 기업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도. 6가지다. 예, 아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와 있는데, 순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법에는. 그런데 요걸 갖다 우리가, 아, 요런 6가지구나 하면 되고, 예, 자, 넘어갑니다. 276조 아래 영업권, 권리금이 나왔습니다. 유리한 입지 조건. 예, 어떤 위치를 말하죠. 입지 조건, 우수한 경영진이나 생산기술, 노하우, 뛰어난 판매 조직, 높은 신용도,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등 동종 타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권리금 물어보는 없잖아, 그죠? 이 권리금이 발생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죠? 예, 넘기세요. 277쪽에 보시면은 측정 방법. 크게 두 가지 있죠. 종합평가법과 초과수의법이 있는데, 이 종합평가법이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 하나죠. 종합평가법. 아까 제가 순자산, 즉 자본을 초과하여 지급한 영업권, 적게 지급하면은 그걸 뭐라 했죠? 예, 영감에서 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종합평가법이고, 초과수의법은 이론상이죠. 이론상 순이익을 환원하는 순이익환원법이 있고, 초과이익을 환원하는 초과이익 환원법이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되리라 예상해서 앞으로 5년이다 10년이다 하면 초과이익을 갖다 그 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연배법이랍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그 공식까지는 막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그 넘겨보세요. 278쪽에 2번. 자, 예전에 2번 하나 보세요. 자산은 320만 원이고 부채가 1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자본이 나오면 이익을 말합니다. 잉여금, 자본. 그럼 자산, 부채, 자본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실 거는 이걸 모두 인수한다는 것은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자산은 320만 원이고 부채가 100만 원이라면 이에서 얼마짜리입니까? 220만 원. 그 자본 이름 볼 필요 없습니다.
자산과 부채만 딱 보고 22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인수하면서 돈 얼마 지불했습니까? 270만 원. 얼마 더 줬죠? 50만 원. 그게 뭡니까? 영업권. 아시겠죠? 그 기업의 순자산, 자본이 순자산이잖아. 그죠?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 웃돈. 결국에 영업권이라 한다. 그래서 아래 분기를 잠깐 볼까요?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돈 준 돈은 얼마죠? 270만 원 줬죠? 그 나머지 뭐는도 차익을 영업권이다. 이렇게. 3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 있구나. 그 아래 영업권 상각. 영업권 상각이다. 그죠? 예. 그런데 영업권에 대해서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영업권에 대해서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그 손상 검사를 실시해서 금액이 하락하면은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죠? 다음에 영가 매수 차익이 나와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거는 내가 그 기업의 순수한 자본보다 돈을 적게 주고 산 거죠. 100원짜리 회사를 내가 70원 주고 샀다. 30원 이익 받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영가 매수 차익이란다. 요거는 무슨 계정입니까? 수익 계정이다. 영업권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다. 예. 이게 무형자산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무형자산이라 하는 거는, 자, 정리하면은, 이런 걸 말한다. 그죠? 근데 이런 게 원래 가보면 모두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인데, 이게 자산성이 있다. 그 자산성이 있다는 건 효익이 있다. 그래서 자산 처리했다가 그 효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배분해 주죠. 그죠? 비용 배분. 그 비용 떨어 나가는 건 뭐라 하죠? 상각. 이것은 무형자산 상각비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특히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각 안 하고 손상 검사만 실시한다. 예. 뭐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이해할 수 있겠고, 상각 방법 그죠? 이해할 수 있겠고, 개발비가 예,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죠.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판매력이 있어야 된다. 자산이라는 거는 효익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죠? 또 기업이 당연히 제품화해서 나중에 팔려는 의도가 있어야만이 당연하겠죠, 그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6가지를 충족한 거는 우리는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항목으로 해서 비용 처리한다. 요 내용입니다. 이래서 무형자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예. 잠깐 보세요. 요 부분을 보니까 요까지 끝났잖아. 그죠? 이제 요거 남았잖아. 마지막. 그죠? 투자 부동산. 예. 그럼 투자 부동산이 뭐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다. 요 유형자산도 토지, 건물은 부동산, 요것도 부동산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유형자산은 원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매년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형자산도 원가로 그대로 원가 모형 평가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재평가할 수도 있다. 그죠? 투자 부동산. 요 투자 부동산도 평가 안 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안 하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죠? 원가 모형. 요거 이제 평가하는 것은 이런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공정가치 모형이라 이랍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요거는 원가로 그냥 두는 거, 요거는 이제 시가로 매년 재평가하는 게 재평가 모형. 그죠? 요걸 이제 공정가치 모형이란다. 아시죠? 그럼 이 투자 부동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하면서 투자 부동산 계정이 새로 이제 여기에 국제 기준에 나오죠. 그런데 요건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투자 부동산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시험은 이론 문제 아니면 계산 문제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자 부동산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거.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요거겠죠. 이건 부동산이니까 감가상각 해야 되죠. 그죠? 토지는 물론 상각 안 합니다. 건물, 상가 건물, 상가해야 되겠죠. 그죠? 감가상각 문제가 계산 문제. 인 것 아닌 거는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아셨죠? 그 하나씩만 딱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투자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는, 요 투자 부동산인 거 하는 거는, 자,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279쪽.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부동산. 이게, 원래 이게 투기하는 말이 이제 이거잖아요. 시세 차익. 투기가 뭡니까? 샀다가 되팔고 차익 보기 위한 거잖아. 시세 차익이라죠. 그죠? 그렇죠? 시세 차익. 샀다가 되팔면서 차익 나오는 그게 우리 투자 목적이잖아. 투기, 투자.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르죠? 투자, 투기. 투기, 우리 흔히 투기한다, 투자한다 이러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 투자는 조금 말이 조금, 좋게 들리고, 투기하면 조금 나쁘게 들리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면은 투자, 남이 하면은 투기라 이랍니다. 그죠? 그냥 결국 같다. 우리 이제 투자, 부동산. 이거는 시세 차익이나 수익,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책을 한번 볼까요? 아래, 투자 부동산에 예가 나와 있죠? 아, 요 투자 부동산인 거 5가지. 아닌 예 나와 있죠? 4가지 나와 있습니까? 예, 4가지. 요거는 조금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요 해서 구분. 1번.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 그죠?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 그죠? 이런 건 비업무용 토지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거, 나대지 같은 거. 이런 거는 투자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3번,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이다. 그죠? 예,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한 건물. 이거는 거기에 보면 말이 좀 색다른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운용 리스라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운용 리스, 금융 리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용 리스와 리스, 금융 리스. 리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리스. 빌려주는 겁니다. 리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리스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걸 살 때 우리 흔히 자동차는 매매로 사죠. 돈 주고 뭐 현찰 주고 살 수도 있고 할부로 많이 샀죠. 요게 이제 할부가 있고 뭐가 있죠? 리스가 있습니다. 할부와 리스. 이건 이제 뭐 리스 자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조금 한 7, 8년,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법인만 허용해줬고, 이제 개인 간 리스가 여기 이제 통합된 지 한 3, 4년 됐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자동차 할부를 리스로 하면 이제 처음에 계약금 얼마 주고 5년간 리스, 매월 얼마씩 주다가 5년 후에는 뭐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1,000만, 1,000만, 2,000만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다시 그때 돌려주고 또 새 차 또 뽑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리스입니다. 리스. 그런데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는데, 우리 이거는 회계상 처리입니다. 회계상에. 이거는 판매로 간주해버립니다. 파란 걸로. 이게 임대입니다. 임대. 요건 임대고 이거는 판매. 금융 리스는 판매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팔았는 걸로. 이 전체 말하자면은, 그 매매 가격이 그 물건의 전체 100% 있잖아요. 그죠? 100% 중에 한 75% 이상의 가격이라면 거의 말하면 한 4분의 3 이상이면 판매로 간주해버리고,
그 빌리는 기간이 10년이면은 한 7년 이상 되면은 그 거의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금융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회계상에서는 이거는 판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팔았는 걸로. 요거는 임대. 요거는 아니겠죠. 그죠? 팔았으니까. 요것만 임대니까 여기 있잖아요. 임대 수익. 그죠? 그래서 요게 투자 부동산이다. 이래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운용리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한테 금리수를 통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줬는 되고, 마찬가지로 운용리수입니다. 운용리수로 제공하기 위하여 미사용하고 있는 건물, 이것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미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것도 투자 부동산. 이번에는 투자 부동산이 아닌에 나오죠. 그죠? 네 가지.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개발 중인 것. 판매하기 위한 거는 유형자산, 상품. 판매용이니까, 그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이다. 이건 내가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이제 입찰을 해서 도급 계약 같은 거죠, 그죠?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건물 하나 지어달라는 어떤, 말하면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게 건설해 주는 거. 댐을 건설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내 물건은 아니고 수수료를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자 부동산 아니네. 수수료를 받으니까. 미래 자기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입니다. 예, 자가 사용, 유형자산. 미래 개발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 마찬가지. 이거는, 예, 자가 사용할 부동산에 대해서는 요거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처분의 정도 마찬가지. 금융리수는 판매한 거죠. 팔았는 거니까 아니다. 예, 이상 요래하고. 나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208조 아래 한번 보세요. 평가 방법 나와 있죠. 원가 모형과 뒤로 가면 뭐가 보입니까? 공정가치 모형이 있다. 그죠? 아,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다.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거는 뭐라 했죠? 예, 시가로 재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예, 시가 재평가하는 거. 넘기세요. 282쪽에 투자 부동산의 제거와 손상.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처분하거나 효용 가치가 없으면 장부에서 빼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제거, 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하락했을 때 손상 정리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유형에서 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이제 요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나왔잖아. 그죠? 이 공정가치 모형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하나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쉽고, 그래서 제가 바로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292쪽 한번 봅니다. 292페이지. 지금 요걸 이제 구분되겠죠. 요거는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92쪽 한번 보세요.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자, 요것도 하나. 자, 보세요. 원가 모형도 감가상각하고, 이것도 감가상각하고, 이것도 감가상각, 이것도 감가상각, 이것도 감가상각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아셨죠? 아,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요걸 딱 하나 기억하세요. 왜 안 하느냐?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해도 실익이 없더라. 내가 취득을 했는데 100원짜리를 샀습니다. 감가 누계가 예를 들어서 뭐 30원 했다. 빼고 나면 장부가 얼마죠? 70원이다. 그죠? 대략 맞죠? 그죠? 70원짜리인데 이걸 내가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느냐? 11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70원짜리를 110원에 팔았으면은 이익이 40원 생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이 30원 됐으니까 비용이 30원 생겼죠. 그럼 요 비용이 30원이고 이익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죠? 1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상을 안 하면은 바로 이러잖아요. 100원에 샀다가 열에 팔았습니다. 100원에 샀다가 11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얼마? 10원. 같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별 도움 안 되더라. 하지 말자. 요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할 거.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 모형 나왔다. 감가상각 안 하더라. 한마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292쪽에 17번 문제 한번 봅니다. 40만 원 주고 샀다. 40만 원에 샀다가 이 투자부동산 잔존가치는 50만 원,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죠? X2년 12월 말에 X2년 말에 요 공정가치, 그죠? 2년 말에 공정가치가 50만 원 됐다. 이때 투자부동산을 48만 원에 팔았다. 요 시가 요래 됐습니다. 그죠? 요걸 팔았다. 언제 팔았죠? 그 다음 초에 팔았습니다. 팔았다. 얼마에? 48만 원에 팔았다. 그렇죠. 네. 40만 원에 샀다가 시가가 50만 원 됐습니다. 이걸 48만 원에 팔았다. 그럼 묻는 말이 뭐죠? 예. 증여법으로 감가상각 한다면, 3년도에 손익 얼마고, 그럼 처분 손익을 3년도 물었으니까 팔았으면 처분 손익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모형이죠?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 자, 보세요. 그러면은 40만 원짜리가, 그죠? 50만 원 됐습니다. 됐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50만 원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슨 모형이라 그랬습니까? 원가 모형으로 하세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지. 재평가 안 하니까. 원가 모형 그냥 둬야지. 요걸 요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원가 모형이니까. 공정가치는 볼 필요 없다 그죠? 시가는 그죠? 요걸 요래 팔았는데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죠. 그러면 2년 동안 뭐 해야 되겠다? 감가상각. 이렇게. 야, 2년치. 2년치 감가상각 합니다. 보세요. 1년에 얼마죠? 40만 원에 10년이니까 4만 원. 2년이니까 8만 원. 32만 원. 요걸 요래 팔았다. 처분이익이 얼마? 16만 원. 정답. 답이잖아. 그죠? 처분이익이 16만 원이다. 요게 원가 모형입니다. 이익이 16만 원. 네. 잘못됐네. 왜 잘못됐죠? 응? 뭐가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그죠? 응? 왜 잘못됐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예,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을 팔았다. 그죠? 48만에 팔았네. 예. 자, 요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죠? 4만 원.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지났네. 그죠? 이게 1년도가 아니고 0년도. 이게 잘못됐네. 그죠? 0년도. 연도가 0, 1, 2, 3년 지났잖아. 그럼 1년에 4만 원. 3년이니까 얼마죠? 12만 원. 28만 원이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그렇죠. 20만 원. 여기 0년도였습니다. 그죠? 3년 지났다. 이래죠. 이익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거 끝났습니다. 원가 모형.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만약 이 문제가 공정가치 모형이랍니다.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40만 원이 50만 원 됐다가 50만 원을 요래 팔았다 이 말이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2만 원. 답. 끝. 감가상각 안 하니까. 네? 이래죠? 원가 모형은 이게 이래 바로 간다. 그죠? 예, 평가 안 하니까 이게 바로 이래 가죠. 예, 이상 요래 여기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부동산까지 하고 나면은 자산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계원리 할만하죠? 그죠?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이래 강의 들으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해된다는 거는 이제
좀 반복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반복.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 하고는 2달 완성이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2달 반복, 2달, 이렇게 계속 매월 반복하죠. 그죠? 2달씩. 그래서 반복해서 시험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요 자산 부분, 안에 우리가 했던 거, 그죠? 자산 부분, 요걸 쭉 정리를 하시고, 요걸 이제 쭉,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요걸 한번 보고 또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그러다가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좀 다시 또 이론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네. 결국 이제 공부 자체가 반복이잖아, 그죠? 내가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걸 자꾸 숙달시키게 되는 게 이 반복 과정입니다. 안 하면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산이 끝나고 이제 부채 시작할 겁니다. 부채 부분, 자산 끝났습니다. 가장 이제 범위가 많고 가장 중요한 회계 원리에 벌써 50% 했습니다. 반. 이제 부채 할 겁니다.